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관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9급 시험도 다 끝이 났네요. 물론 아쉬운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적어도 행정학만큼은 제가 매번 강조했던 여기 바꿔서 냅니다. 이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했던 거 제 목소리가 들렸던 분들 굉장히 쉽게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결했을 겁니다. 전형적인 9급 난이도였는데요. 전형적인 9급 난이도라는 것은 매번 나왔던 것들이 한 85%, 17문제가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한 3문제 정도가 생소한 문제에 나오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점수가 몇 점부터 시작해야 돼요? 85점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3문제도 기출문제에서 봤던 거 소거하고 기출문제 패턴으로 또 소거해 가면서 한두 문제 이상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 말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기출문제집에서 봤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이러면서 매우 쉽게 그것도 10분도 안 돼서 푸는 분들이 있었을 테고 어떤 분들은 행정학에 시간 투자를 엄청 많이 했는데 점수는 안 나와. 행정학 이해 잘했는데 점수는 안 나와.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전자인 분들은 앞으로 쭉 공부 방향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 후자인 분들은 지금부터 고쳐야죠. 자, 시험 합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안 맞춰줍니다. 오로지 시험 합격을 위해 우리가 철저하게 맞춰야 돼요. 자신의 성격까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적의식 분명하게 가지세요. 성격까지 바꿔야 됩니다. 공부 방법 수정은 성격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자, 지금부터 공부 방향 제대로 잡아가 볼 건데 그러면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 어디서 갈리느냐. 제가 맨날 말하는 기출문제를 파악했는지 파악하지 않았는지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결론을 암기했는지 아니면 또 개념을 왕창 정리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문제는 별로 안 풀어봤는지 이런 거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자, 앞으로는 제대로 방향 잡아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 아껴가지고 점수 따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많은 수험생분들이 학문을 이해하는 공부와 시험에서 점수 따는 시험 공부를 많이 착각합니다. 전자로 공부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후자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제가 뭐 이거 알려줬잖아요 이러면서 강의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에 있었던 것을 제가 강조했을 뿐입니다. 뭐 저랑 이제 강의 시간에는 제가 피토하면서 강조했던 거 그게 다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라는 거니까 잘 챙기시면 되겠고 스스로 공부할 때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제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달달달달 결론 암기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암기하고 그에 맞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걸 이해하고 문제 풀려고 하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점수 안 나온다. 제발 학문하는 공부하고 시험에서 점수 따는 시험 공부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뭐 기출문제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라면서요. 근데 어떡하지? 이렇게 또 약간 이제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공부 방법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약간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특히 또 저랑 계속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 저랑 계속 점수 만들어 온 분들이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또 근거를 제시해야지. 자, 평균적으로 9급 시험에서는 기출문제에서 한 86.3%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기출문제는 그동안 있었던 수만 가지 기출문제를 모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엄선해 놓은 2000문제도 안 되는 그 문제에서 그 문제만 정확하게 결론 알아도 그냥 풀 수 있었던 게 평균적으로 17문제 나온다고요. 자,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제 해설 강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자, 기대하세요. 기출문제 집에 있는 문제랑 이번 문제랑 싹 일일이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문제 정답은 이겁니다. 이유는 뭡니다. 그렇게 해설 안 해요, 저는. 알죠? 자,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 한 2문제 정도. 100점 방지용 문제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래서 합쳐서 한 2-3문제 정도 이렇게 생소한 문제가 섞여 나오는 게 9급의 평균이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요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점수는 이게 시작 점수여야 돼. 시작 점수. 85점이 시작 점수여야 된다. 시작 점수. 이번 시험도 똑같아. 17문제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제가 엄선해 놓은 문제만 정확하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17문제, 시작 점수가 85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점 방지용 문제는 없었고 생소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었는데요. 자, 나름 난이도가 있기는 했어. 완벽하게 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속어에 가면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3문제 다 속어에 가면서. 물론 여기서 한두 문제만 맞았어도 90점, 95점 아주 잘한 거예요. 한두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100점도 가능한 시험 조합이었고 뭐 이미 카페에 자기 100점 맞았다고 계속 자랑하는 글 올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제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시면은 행정학 시험에서 100점이 잘 안 나오는데 100점 가능한 조합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또 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방직도 다 이제 100점 맞았다고 올리신 분들이 올해 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득점 기준은 여기서 2개를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만 맞춰주시면은 90점이 되잖아요. 9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 되겠고요. 자, 분발 대상 보세요. 17문제 85점. 여기서 2개나 틀렸어. 이분들은 여기를 다 틀렸고 여기서 2개 이상 틀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우연히 맞았어. 이거 다 틀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맞았는데 여기서 더 많이 틀린 거지. 그래서 75점이 안 돼. 이런 분들은 정말 분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분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원별 기출문제집 회독하라고요. 회독.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출제 분포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용으로 띄워놓은 거고요.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 재무이론이 적게 나와서 좀 부담이 덜했죠. 여러분들 재무이론 굉장히 어려워하고 암기량도 되게 많은데 정말 부담이 덜했던 문제이긴 합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정치행정 1원론과 2원론 비교. 뭐 계속 꾸준히 나오는 주제가 되겠죠. 자, 일단 답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면 1원론에서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 하겠죠. 근데 그거만을 한다 그러면 틀리죠. 왜냐하면 정치행정 1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이런 능률적인 집행 기능 말고도 정치적인 기능도 해요. 하나. 정치적인 기능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정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결정하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요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만을 한다고 하면 틀리고, 그러면 행정이 이거 외에 더하는 정치적인 기능은 뭐냐? 여기 2, 3, 4번에 있죠. 정책 결정 기능,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한 기능, 정치적인 요소. 이런 단어들이 정치행정 1원론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뭐 기출문제집에 많죠. 1원론을 냈어. 1원론 냈어. 정치적 기능, 가치 배분적 기능. 정책 수립, 이게 정책 결정이죠.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 서로 협조적 관계.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이 증가했던 시기예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행정국가, 복지국가 시기에 정부의 기능이 증가하면서 정치행정 1원론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행정이 능률적인 집행만 할 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결정 기능까지 하는, 그래서 행정과 정치가 통합되는 이론이 1원론이죠. 기출문제집 12번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화 말하는 겁니다. 12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뭐 이런 불가분의 관계, 협조적 관계 이런 단어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도 틀린 선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비교해 볼게요. 이런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 이건 결정하는 역할 말고 결정된 이후에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이잖아요. 이런 거 말을 한다면 틀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절약과 능률도 결정된 내용을 능률적으로 집행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요것을 당연히 하겠지만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출제 패턴이 똑같다. 1원론, 2원론 비교는 항상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알죠. 굉장히 쉬운 건데 제가 그만큼 기출문제가 똑같이 반복된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속도를 높여가면서 제가 초반엔 좀 잔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점점 딱 팩트, 결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겠어?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 바꿔야 되니까. 자, 볼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목표관리제, 성과관리제의 비교, 그렇게 많이 나온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집에 있어. 한 가지 비교 포인트가 있거든요. 목표관리제는 부하가 참여해서 상향식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근데 성과관리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잘못한 건데 성과관리도 더럽게 많거든요. 어떤 성과관리인지를 알려주긴 해야 돼. 하지만 우리는 목표관리제랑 비교했다는 점에서 뭔지 알 수는 있긴 해요.
읽다 보면 나옵니다, 사이즈. 왜냐하면 목표관리제랑 비교되는 성과관리로서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방식, 그러니까 직무성과관리제도밖에 없거든요. 기억,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를 조직의 관리자, 위에서 꼭대기에서 니네 이거 해 이렇게 하향식으로 제시하는 거, 요게 성과관리제고요. 목표관리제는 상향식, 부하가 참여하여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모르더라도, 이 성과관리제가 이 뭔지 모르더라도 목표관리제는 우리가 열나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로 풀어도 되겠고. 자, 그러면 실전에서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뭐 이렇게 기억 지우고 막 하겠죠. 그다음에 니은,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 모두 성과 지표별로 목표 달성 수준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에 따라 보상과 재정, 상향 하향이 아니라 그냥 목표 정하고 목표 달성도 평가한다. 이거는 모든 성과관리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니은이 들어가줘야 되겠고, 리을 봐야 되겠네. 리을,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 단위의 목표와 성과 지표, 개인의 단위 목표 지표를 제시한다. 이게 정확히 뭔지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조직의 비전과 목표는 여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 그다음에 부서 단위 내려왔어. 개인 단위 또 내려왔어. 자,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방향? 하향식. 그냥 논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향, 하향식 목표 설정 뭔지 안단 말이에요. 맞죠? 리얼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디귿은 여러분들 다 아는 거고요. 자, 비교해 봅시다. 직무성과계약제 이런 거 배울 때, 우리 인사이론에서 성과 중심 관리, 인사관리 쪽에 있었던 문제죠. 이런 거 배울 때 제가 직무성과계약제, 현재는 성과계약 등 평가제로 이름 바뀌었지만 뭐 계속 이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직무성과관리제도로서 위에서 직무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해주고 하향식으로 제시합니다. 오케이?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것이죠. 직무성과관리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제. 얘도 이제 똑같은 거. 됐죠? 여기서 또 목표관리제랑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요. 비교 포인트가 똑같아.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요거면 다 푸는 거죠. 상하급자 간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상향식이죠. 하급자가 참여하니까. 합의를 통해 상향식으로 체결된다는 게 목표관리제고요. 직무성과계약제는 이러한 목표관리제와 다르죠. 왜? 하향식이니까. 그렇죠? 기출문제집에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3번.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원주의는 엘리트주의랑 비교돼서 나오죠.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됩니다.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정책 과정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으로서 엘리트는 없다. 요 분야 뭐 관리자 있고 뭐 조직의 장 있고 아니면 선출직 관료 있고 뭐 요 분야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들은 별 힘이 없어. 여기서 이제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여기서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별 힘이 없는 엘리트들을 말합니다. 각기 다르다. 물론 실전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우리 항상 실전에서 뭔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3번.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영향 차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영향 차이가 있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접근 기회는 거의 동등해요. 접근 기회는 거의 동등한데 뭐 이익 집단의 인원수, 뭐 재정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영향 차이가 나겠지. 자,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접근 기회 자체는 거의 동등합니다. 누구를 배제하고 그런 거 아니고 특정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향 차이는 있지만 이게 중요하죠. 전체적으로는 균형, 동등한 접근 기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 그러니까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 기출문제집에서 많이 봤죠. 4번. 자, 여기 398번 문제인데 각종 이익 집단은 정책 과정에서 여기 동등한 정도의 접근 기회를 가진다. 행정학은 더럽게 어려워. 근데 행정학 문제는 엄청 단순하잖아요. 이 동등한을 상이한으로 바꿔서 내는 거거든. 요걸 여러분들이 이 다원주의라는 더럽게 어렵고 사실 이제 다원주의 하나만 배워도 한 20시간은 배워야 되거든요. 다원주의 하나만 배워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면 다원주의는 다 이해가 안 돼. 다원주의를 다 이해하려고 문제 풀려고 하면 안 풀린단 말이에요. 뭐를 바꿔서 내는지 모르니까.
근데 다원주의에서는 이익 집단들이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 가진다. 이걸 이제 상위안으로 바꿔도 된다. 이걸 이제 알고 있으면 기출문제 이거 달달달달 하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란 말이에요. 됐고, 그다음에 원래 문제 2번 문제에서 2번 보기에서 조금 어려운 편이 있었죠. 자, 지금 기출문제집에 있는 3번 문제랑 3번 보기랑 비교하면서 보면 쉬워지는데요. 엘리트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게 엘리트주의예요. 모든. 근데 비교해 보시면 2번 정책 영역별로 모든이 아니라 각각 정책 영역별로 엘리트들이 달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지. 권력이 분산됐으니까 힘이 없는 거지. 좀 이해되죠? 다원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너무 흥분했나? 갑자기 혈압이 팍 오르려고 하네.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좀 고쳐주고 싶어요. 그동안 저랑 잘 해왔던 분들 말고 그동안 행정학에서 방황하다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시간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안 나오는 분들 시험 공부에서 제일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공익에 대한 실제설, 과정설 더럽게 어렵지. 근데 구분은 쉬워요. 1번. 개인의 사익을 초월했대.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래. 이게 따로 있다고 보면 실체설이죠. 이건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5초 문제. 실체설, 과정설을 이해한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 학자들도 공익에 대한 의견이 다 달라요. 좀 이따 보겠지만 학자들도 막 헷갈려. 학자들도 헷갈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 근데 문제는 과정설 틀렸네? 실체설이네?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뭘 잡아야 돼?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하는 공익으로 본다고요. 과정설은 사익이 모인 걸 공익으로 본다고요. 끝. 됐고.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 2번, 4번 실체설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 전체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 사회 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 자, 사익을 초월한 전체 개념이죠. 이게 실체설이고. 3번에서 여러분들 혼동되는 학자들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하죠. 요거 사익의 총합이다. 총합이다. 과정설은 사익의 총합이다. 요거는 요새 틀리게 나와요. 요새.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익의 총합에 대해 과정설로 보는 입장도 있었고요. 실체설로 보는 입장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야, 사익 아니냐, 사익. 그러니까 과정설이야. 야, 총합 아니냐, 총합. 그러니까 실체설이야. 학자들도 의견이 달랐어요. 근데 요새는 공리설로 경제학적인 관점의 공익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정설, 실체설에서도 다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맞게 나왔는데요. 뒤에 이게 있으니까 요런 견해도 있긴 있었잖아요. 자, 출제 포인트가 요걸 물어보는 거면은 뒤에 걸 안 달았겠죠. 그리고 틀리게 냈겠지. 근데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런 견해도 있었는데 과정설의 요새 주된 견해는 이거죠. 사익 간 조정과 타협을 거쳐서 공익이 형성된다. 과정설이 방금 전에 했던 다원주의적 과정이죠. 다원주의랑 과정설이랑 어울리죠. 오케이. 맞다고 봐야지. 그리고 만약에 3번이 1번보다 앞에 있었어.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시험에서. 이건 학자들도 의견이 다르다니까. 넘어갔다가 이거 보자마자 이게 답이네 하고 안심하고 찍어야죠. 오케이? 우리 시험에서 점수를 따야 돼요. 됐습니다. 기출문제랑 비교해 보면 공익의 본질에 대한 설명해놓고 실체설이 공익이 사익을 초월한다. 초월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걸 갖다가 과정설로 기출문제가 바꿔낸 거죠. 오케이. 자, 됐고요. 참고로 기출문제 이렇게 제가 달아놨잖아요. 요게 원래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걸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해설지에도 문제 위에 다 달아놨어요. 생소한 문제는 생소한 문제라고 달아놓고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면서 내가 이게 달린 거에서 틀렸다. 해설지에 다 있어요. 달린 거에 틀렸다. 그러면 기출문제 회독수 늘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보시면 요런 생소한 문제는 해설에도 생소한 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합리성의 제약 요인 잘 나오진 않아요. 중요도 C급인데 이거는 생소한 문제지만 그냥 풀 수 있기는 해요. 물론 너무 짧아서 출제 포인트를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합리성을 제약한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합리성은
지금 이 문장에서는 완전한 합리성을 말하죠. 불확실성도 없어, 정보도 완벽해, 이런 합리성을 말하죠. 근데 그 제약 요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요인.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 지식과 정보가 완전하다고 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불안정하면 제약 요인이 되는 거죠. 비용이 거의 안 든다라고 봐야 모든 대안을 모두 다 비교할 수 있겠죠. 비용, 시간, 노력 이런 게 거의 안 든다고 봐야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는 비용, 시간, 노력이 든단 말이에요. 제약 요인이 되죠. 그다음에 감정적 요소. 누가 봐도 이게 객관적으로 최선의 대안이야?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이란 또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뭔가 불안하고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못할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합격하는 방법 가르쳐줘도 감정적 요소 때문에 합리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2, 3, 4번은 처리가 됐어요. 1번은 사실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겠는데 2, 3, 4번을 지워서 1번을 푸신 분들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행정학 하다 보면 다 보게 돼 있거든요. 제가 생소한 문제로 다뤘던 것은 단원별 기출문제 집에 있는 문제만으로 못 푼다이지 안 배우는 건 아니에요. 강의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긴 하죠. 오케이. 1번은 뭔 말이냐. 합리성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최고의 대안을 찾는 거예요.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 일단 목표부터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최고의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를 반영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합리성의 증진이 되겠죠. 합리성이. 오케이? 자, 합리성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 선호를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게 명확한 목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 선호를 찾기 어렵다. 이러면 제약 요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찾기 어려우니까. 됐죠?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시험에서 잘 못 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지금 제가 알려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도는 C급입니다. 자, 중요도도 해설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6번.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이것도 생소한 문제로 분류했는데 1번, 2번이 생소하면 말이 안 되고 신공관리론의 조직 원리고 성과중심 관리입니다. 성과중심 관리는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거. 1번, 2번 뭐라 말이 안 되고 3번, 4번에서 고민이 되는데 아이고 정답이 무슨 연도 가지고 냈어. 연도 가지고. 근데 이거 풀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신공공관리, 지금 4번은 우리나라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신공공관리론적인 계획 언제 들어왔다? 요건 배우잖아. 1997년 이후 이때 동아시아 경제위기, 속칭 IMF 경제위기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김대중 정부가 98년부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신공공관리론을 도입을 하죠. 신공공관리론 거라니까요. 신공공관리론. 신공관리론 우리나라 근데 언제 이때부터 요렇게 푸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죠. 물론 괜찮아요. 이런 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런 거 다 못 외워. 시간이 무한정하다고 생각하고 지엽적인 거 모두 다 찾아보면 어떻게 된다? 점수 떨어진다. 왜? 중요한 부분을 반복 못 하니까 시험 합격하려면 버릴 건 버려줘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런 요령으로 풀거나 아니면 틀렸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공부할 바에는 다른 걸 더 많이 공부해서 점수를 더 많이 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3번 같은 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3번, 4번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정답률이 50%이긴 하지만 이런 요령으로 해결해 주신 분들은 그래도 맞추신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무슨 형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틀린 선수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유명한 유형 구분 말고 그냥 쭉 나열하는 형태. 거의 틀린 문제는 안 나오죠. 이런 기출문제 패턴으로 소거를 했다면 또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당연히 기출문제 있는 거고 그만큼 기출문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소한 문제도 다 풀어낸단 말이에요. 자, 생소한 문제 해결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를 빠삭하게 알아야 지워가면서 푼다. 이걸 외워야 푸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7번 행정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 재량권의 확대. 그러면 행정부가 하는 일이 증가했죠. 행정 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겠네. 당연한 거.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이렇게 행정부가 하는 일이 커진 배경에는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외부에서는 행정이 하는 일을 잘 모르겠고 행정부가 하는 일이 점점 확대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행정국가가 정부 역할이 점점 커졌던 시대잖아요. 현대적으로도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유는 좀 다르죠. 전문성과 복잡성 때문에. 그러면 외부에서는 잘 몰라. 행정이 하는 일을. 그래서 내부 통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외부는 몰라. 자, 배경은 어렵죠. 근데 이거는 기출문제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보시면. 자, 2004년 국회직 8급 1641번 문제 보시면 똑같네.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 말 빼고는 뭐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문제와 그 밑에 관련 틀린 선지라고 똑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문장만 좀 변형한 거. 그래서 이건 원래 문제에도 있고 관련 틀린 선지에도 두세 개 더 있어요. 근데 원래 지금 출제된 문제랑 가장 비슷한 걸 제가 골라놨을 뿐이고 어쨌든 너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넣어놓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문제들은 출처, 연도 불문하고 다 보세요. 어떤 행정학 시험이든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만 골라낸 거예요. 선생님 15년 전 문제인데 이거 풀어도 돼요. 똑같이 나오잖아. 똑같이. 됐죠? 그 다음에 8번. 로이의 정책 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 규칙. 선거구 조정 많이 봤죠? 구성정책. 기출문제 똑같은 거 많죠, 이거. 선거구의 조정, 구성정책.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요런 데 나왔던 문제고, 2001년 행정고시 문제인데요? 똑같은 거, 2019년에도 나온다니까. 똑같은 거. 오케이. 그리고 요 문제는 거의 흡사한 형태로 지방직 9급에도 나왔어. 지금 서울시 9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방직 9급에도 똑같은 게 나왔어. 같은 사람이 골랐나? 아무튼 맨날 나오는 로이의 정책 유형. 제가 이렇게 일일이 기출문제랑 왜 비교해드리는지 알겠죠? 공부 방향 수정하세요. 그다음에 9번. 공식적 내부 통제. 길버트가 공식적, 비공식적, 내부, 외부로 나눈 통제가 있죠. 희한하게 또 통제 쪽에서 두 문제나 나왔는데요. 공식적이며 내부 통제 이 중에서는 감사원밖에 없고요. 이거 비공식적 외부, 공식적 외부. 이건 비공식적 내부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이렇게 내부, 외부 나누는 문제 엄청 나오고 공식, 비공식 나누는 거 엄청 나오고 방금처럼 둘 다 나누는 거 엄청 나오는데 행정통제 방법으로 내부이면서 공식적인 거 보라고 했죠. 아유, 답도 똑같아, 답도. 아이고, 자꾸 누르니. 답도 똑같아. 감사원이네, 감사원. 끝. 그 다음에 10번.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자, 이 문제는 제가 모든 강의에서 허쉬와 블렌차드에서는 요거 나온다, 나올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 부하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예요? 지시, 설득, 참여, 유임, 지시, 설득, 참여, 유임, 지시, 설득, 참여, 유임. 나올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모든 강의에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 나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 순서. 지시, 설득, 참여, 유임, 지시, 설득, 참여, 유임, 지시, 설득, 참여, 유임.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집에도 있죠. 허쉬와 블렌차드. 이거는 뭐 조직을 국가 수준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부하의 성숙도 대신에 뭐 국민의 성숙도가 나왔을 뿐이죠. 조직에서는 부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민이 리더십을 따라가는 존재니까 국민의 성숙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지시, 설득, 참여, 위임 가장 높은 경우. 지시, 설득, 참여, 위임 가장 높은 경우. 선생님 이거 가지고는 이 문제 가지고는 순서를 다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맨날 똑같이 순서가 나오니까 제가 암기용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제 기출문제집 보면은 어디가 틀렸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건 뭔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다 적어 놓잖아요. 이렇게. 자, 암기용 해설 보시면 딱 이거 외워야 된다 나와 있죠.
허쉬와 블랜차드는 상황 변수가 부하의 성숙도이고 높아짐에 따라서 요 순서대로 리더십 유형을 선택한다. 이거 딱 외워주시고 다음에도 또 똑같은 거 나오는 겁니다.